네, 기초이문과정 네 번째 강좌는 업무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과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업무의 범위라고 말을 하면 뭐 어떤 업무의 범위, 무슨 업무 범위 조금 막연하실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다루게 되는 이 업무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닥입니다.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업무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기업 외에 뭘 더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겸업의 허용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범위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 업무 지역의 범위, 겸업의 허용 범위인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 겸업의 허용 범위, 그 중에서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기업 외에 뭘 더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거의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업무의 지역 범위와 관련해서는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각각이 단독 문제로 출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 오지선다형 지문 속에 한두 개 지문 정도를 형성하는 정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없음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두었죠. 다시 말해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대상물의 법정된 범위가 달리 적용되는가, 차등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관련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심지어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되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앞서 우리가 총칙에서 봤었던 것과 같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업무 범위의 부분은요, 업무의 지역 범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까지 중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가 아니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에 관해서 제한 규정이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중개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다 하더라도 대구에, 광주에, 부산에, 제주에, 울산에 있는 물건들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독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은 업무 지역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가 업무 지역의 범위가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시도 혹은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혹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노원구나 강남구나 서초구나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그들은 서울특별시가 업무지역 범위가 된다는 거죠. 구리시나 의정부시나 성남시나 수원시나 파주시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경기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나 속초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강원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떠한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외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 예외가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단원 뒤에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거 공부하실 건데요.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요, 개업공인중개사들 간의 인터넷 사이트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정보 교류 교환 체계입니다.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도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예를 들었었던 것처럼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지역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이니까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서울특별시가 업무지역 범위가 되겠죠.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해 봤더니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가 매물로 정보망에 떠 있더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상가 건물이 매물로 떠 있더라. 그러면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인 서울특별시 외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것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만 하면 업무지역은 전국이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요. 그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었었다면 그 물건만큼은 건별로 시도를 넘어서 있는 물건이지만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 제가 든 사례처럼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은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 가능한 물건이었다면 저 멀리 부산시 부산진구 상가매매도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상가여서도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했으니까 예외적으로 중개 가능한 거지, 훨씬 가깝지만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되고 있지 않다면 용인에 있는, 과천에 있는, 성남에 있는, 분당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업무지역의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 이러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에 제한이 없으니 위반을 할 수가 없겠죠. 전국이 업무지역이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범위 위반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간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구겠어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정체가 될 겁니다. 업무지역의 제한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뭘 더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겸업 허용이요. 겸업 허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느냐 아니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데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구체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이겠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든 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가 개인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향유의 주체가 되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중기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여 중기업만 해야 된다는 제한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자유롭게 중기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겸업 허용이 원칙입니다. 심지어는 중개사무소는 오직 중기업을 영위하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라고 하는 중개사무소의 중기업 전용 의무라고 하는 것도 현행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겸용했으면서의 겸업마저도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이 법인이 자본금 얼마였죠? 5천만 원 이상이었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혹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인 법인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의 등록의 기준이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4조는요. 1항을 통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4조 1항 각 호가 여기 괄호 1번부터 5번까지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4조는요. 1항에서요. 14조 1항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업무와 그리고 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함께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결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는 건데 지금 여기 나열된 업무 중에서 괄호 1번부터 괄호 5번까지가 각 호, 14조 1항이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고요. 괄호 6번이 14조가 2항을 통해서 허용해주고 있는 업무입니다. 자, 먼저 항을 달리한 2항의 업무부터 짚어보고 나서 이제 각 호로 돌아가게 될 건데 14조가 공인중개사법 14조가 1항이 문장의 주어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랬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이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할 수 없다고 해서 1항은. 그런데 14조 2항은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 전에 문장의 주어가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나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및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한 공매 등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답니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요. 그러면 14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다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이 부칙에서요. 공인중개사법 부칙에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4조 2항의 이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부칙이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조차도 못합니다.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에 대리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부칙에 의해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경공매 관련 업무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누구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경공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조 2항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하면서 2항이 허용한 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14조 3항에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14조 3항이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대리요.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대리입니다. 경매대리를 하려면 그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건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거꾸로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의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경매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경공매 관련 업무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경공매 관련 업무 할 수 있는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경매대리만큼은 단순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그냥 해도 되지만 경매대리만큼은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해야만 적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과 2항이 규정한 경공매 관련 업무 외에는 이제 14조가 각호로 허용해 준 업무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각호로 허용해 준 업무가 5가지인데요. 5가지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주 빈번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글자 한 글자가 빠졌는데 제가 끼워 넣을게요. 여기 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하는 업무, 부동산 관리 대행하는 업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 외에 허용되는 첫 번째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해 상담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일컬어 컨설팅 한다고 하잖아요. 컨설팅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컨설팅 업무는요, 그 물적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네요. 무슨 컨설팅?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해서 상담하는 것, 부동산 컨설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주식 투자 상담, 선물 거래 상담, 진학 진로 상담, 인생 고민 상담, 취업 상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 토지나 건축물의 최유효 이용 방안, 건축 방안, 리모델링 방안 이런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이라면 컨설팅업을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상담업을 컨설팅업 한다고 하듯이 이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프랜차이즈 한다고 하잖아요.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허용된 컨설팅 업무는 부동산 컨설팅만 할 수 있다. 컨설팅 할 수 있는 물적 대상의 범위를 부동산으로 한정했었죠. 그런데 세 번째 허용된 프랜차이즈 업무는 대상의 인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가 있답니다.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프랜차이즈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이기는 하죠. 그러므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죠.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우리가 기본 기초개념 앞에서 봤듯이 공인중개사이기는 하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므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상을 누구로 하여야 가능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허용 범위를 놓고 비교해 보실 것이 컨설팅은요. 어떤 컨설팅 할 수 있다고?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다.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부동산이기만 하면 그 부동산의 종류가 상업용 건축물이든 주택이든 농지든 상가든 임야든 공장 건물이든 불문하고 부동산이면 다 컨설팅 할 수 있죠. 부동산이기만 하면. 근데 분양 대행은요. 부동산 분양 대행이라고 하지 않고 부동산 중에서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농지 분양 대행, 공장 분양 대행 등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중에서도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만 분양 대행 가능하다. 단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이거나 주택이었다면 구체적으로 그 상가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분양 신고 대상이 되는 상가냐 아니냐 그거 불문합니다. 물건이 주택이면 그 주택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이냐 아니냐 그런 건 불문하고 상가나 주택이라면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가나 주택이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자 수에 미달하는 미분양분이냐 아니냐 그것도 불문하고 상가나 주택이라면 분양 대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중기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업체 등의 소개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다시 말해서 주거 이전에 부수가 되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업체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사업체 등을 소개할 수 있다. 도배, 벽지, 장판, 버티칼, 블라인드 설치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알선할 수 있다는 거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용역의 알선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중기업 외에는 나열된 이 업무만 더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언급된 업무가 아니라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어떤 업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겸하여 수행할 수가 없고요. 지금 칠판에 언급되어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만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했다면 이거는 업무 범위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적발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업무 범위에 관한 부분 살펴보셨고 기초입문과정 4강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테마가 중개사무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중개사무소라고 하는 단어를 몇 군데서 짚어봤었어요. 우리가 용어의 정의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물론 등록을 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은 대인적인 처분입니다. 궁극적으로 등록의 대상은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서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으로는 사무소가 확보되어야만 그 자가 등록받을 수 있게 될 것임을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하고 예고하고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등록의 기준과 절차라고 하는 거 기초과정 공부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확보해야 할 두 가지 등록의 기준 중 하나,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확보했어야 할 5가지 등록의 기준 중 하나로서 공통적으로 존재했었던 게 뭐냐면 사무소를 확보할 것. 어떤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는 등록의 기준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적법한 중개사무소가 그렇다는 것이고, 일단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중개 업무의 중심이 되는 장소, 다시 말해 중개 활동의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는 장소로 터잡아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그 공간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사무소로 봅니다. 이런 실질적 객관적 관점에서 중개사무소를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공인중개사법 1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는 말은 2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언급이 공인중개사법 13조 1항에 있는 언급이거든요. 근데 그 전조인 공인중개사법 12조는 기초과정이지만 우리가 제목 정도는 보고 넘어왔는데 공인중개사법 12조는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12조 1항을 통해서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 등록 행위가 편법적으로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12조 2항이 이중 소속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한다고 했었죠.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 자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임원, 사원을 하는 걸 이중소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런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등록이 일신전속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 12조가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12조가 금지하는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을 현장 실무상 편법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13조가 이 문장을 두고 있다는 거죠. 사무소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고. 그래서 13조 1항은 이중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 중개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을 또 편법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이어지는 13조 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13조 2항이 두었다는 겁니다. 이런 12조나 13조 위반 행위는 등록의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위반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12조를 위반했든 13조를 위반했든, 다시 말해 이중 등록했든 이중 소속했든 이중 사무소 설치했든 임시 중개 썰물을 설치했든 행정형벌은요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형벌은요. 그런데 12조나 13조 위반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12조 위반, 즉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적발한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되는 사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사무소나 임시중개설물 설치 행위는 입법자가 보니까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별로 위반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3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한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다가 규정을 두었습니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임시중개설물을 설치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2조가 금지하겠다는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요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됩니다. 무조건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의 편법적 위반을 막기 위해서 12조에 이어 13조에서 이중사무소와 심지어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설치까지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그게 13조 3항에 언급이 있거든요. 근데 13조 3항은요. 문장의 주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이게 13조 3항 문장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뭘 둘 수 있다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되는 것인데요. 13조 3항의 문장의 주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라고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 해석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무조건 중개사무소는 한 개만 가질 수 있다.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가 예외 없다는 거죠, 개인은.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외의 지역에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분사무소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기준이 어떠하고 설치의 절차는 어떠하며 설치 신고 시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 등으로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분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는 거꾸로의 개념이요.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하나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라면 이 법이 허용합니다. 구성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중이라도 사무소는 하나를 같이 쓰는 거니까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라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의 개업공인중개사와라고 하는 조건조차도 없어요. 그냥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라면 하나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이 법이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무소가 공동 사용되게 되는 두 가지의 또 경우 등도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런 절차와 내용들과 제한에 관한 내용들 기본 이론 과정에서 살펴보시게 될 부분입니다.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이제 여섯 번째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8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18조는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가요. 문장의 주어가. 근데 18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18조가요.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들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18조 1항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써야 할 의무를 규정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둘 다 써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and가 아니라 or죠.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쓰든가 부동산 중개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의 문자는 써야 하는데 둘 중에 어떤 문자를 선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13조 2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조차도 비스무리한 명칭조차도 쓰면 안 된답니다. 쓰라고 했는데 안 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요. 근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있죠? 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을 다는 경우 그 말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 이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을 단다면 간판의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역시 안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인데 계속 같은 논법으로 나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하려면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서 표시광고를 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아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하는 행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부분인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듯이 공인중개사법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무소의 이전의 자유는 인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의 이전은 물론이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이전할 수 있고요.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될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근데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합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에서 서대문구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하고 나서 열흘 안에 서대문 구청장한테 가서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분사무소라는 걸 가질 수 있다고 앞서서 보셨죠?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하는데,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인장 등록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여기 지금 빼꼼 보이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첫 제목이요. 인장 등록도 분사무소 인장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분사무소 관련된 행정 업무 처리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심지어 분사무소 인장 등록조차도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행한다라고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 보셨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사무소의 개념, 이중사무소나 임시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한 금지와 그 예외로 인정되는 법인의 분사무소, 그리고 거꾸로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하나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사무소의 명칭과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의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보셨습니다. 네 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